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깊은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마치 신선들이 논일 법한 그런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워낙 첩첩산중이라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전혀 닿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정답게 살아가던 외딴 곳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심성이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청년 대식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되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하루하루를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던 소문난 효자 중의 효자였습니다. 대식이는 매일같이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한 짐 가득 해오고는 했는데 자신의 어깨가 아픈 것보다 아버지가 머무는 방바닥이 식는 것을 더 걱정하던 청년이었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이 문틈으로 새어들까봐 상우지를 새로 꼼꼼하게 바르고 여름이면 아버지가 더위를 탈까 싶어 시원한 냇물을 길어다 정성껏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대식을 보며 항상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의 지극한 효심은 마을의 자랑이자 모든 젊은이들이 본받아야 할 귀한 귀감으로 통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원인 모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대식의 아버지가 갑자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곧불인 줄로만 알고 따뜻한 물을 다려드렸으나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해갔고 숨소리는 거칠어져만 갔습니다. 대식은 밤잠을 설쳐가며 아버지의 곁을 지켰지만 좋다는 약초를 다 써보아도 병세는 조금도 호전되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식사도 거의 못하신 채 누워만 계셨고 대식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치료를 포기하자 대식은 절망에 빠져 마당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마을 어른들은 이 병이 보통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신비한 병이라며 안타까워했고 대식은 혹시라도 아버지를 살릴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산신령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으며 그의 기도는 고요한 밤공기를 타고 온 산천에 울려 퍼질 정도로 절실하고 깊었습니다. 그의 손등은 찬물에 부르켰고 눈가는 부어올랐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대식의 꿈속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더니 인자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살릴 유일한 방법에 대해 속삭여 주었습니다. 노인은 저 멀리 서쪽 끝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불바다 너머에 봉황의 꼬리를 닮은 봉황꼬리풀이라는 전설의 약초가 있다고 말해 주었지요. 그 약초를 다려 마시면 죽어가는 사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험난하여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식은 꿈속에서도 노인의 손을 붙잡고 그곳이 어디든 반드시 찾아가겠노라며 울며불며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잠에서 깬 대식은 그것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산신령님의 계시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불바다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이 겁나기도 했지만 홀로 계신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두려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가 잠시 잠든 틈을 타서 머리맡에 정성스레 끓인 죽을 놓아두고는 꼭 살아서 약초를 구해오겠다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을 내려가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식의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줄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병나의 흔적이 가득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대식은 대문을 나서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고 혹시라도 이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모습이 될까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았고 아버지를 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고 험준한 산맥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을의 안개는 여전히 자욱했고 대식의 앞날은 마치 그 안개처럼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대식은 마을 사람들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깊은 원시림의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하게 우거져 낮에도 어두컴컴했고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드는 오싹한 곳이었지요. 하지만 대식은 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소리를 떠올리며 숲으로 발을 들였고 덤불에 옷이 찢기고 가시에 발이 찔려 피가 나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봉황꼬리 풀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숲속을 걷던 중 대식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작은 샘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목을 축이며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수면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니 마을을 떠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에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그러나 샘물은 아주 맑고 시원하여 지친 대식의 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다시 힘차게 일어나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능려 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의 등불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더욱 고요해졌고 대식은 커다란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만들어주셨던 나무 장난감과 힘들 때마다 등을 토닥여 주시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자 대식의 눈시울이 다시금 붉어졌지요.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아버지가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자신이 돌아갈 때까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숲의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대식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망이 자리 잡고 있어 추위조차 잊은 채 긴 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식은 숲을 빠져나와 거대한 바위산 앞에 섰는데 그 산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험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바위산을 넘어야만 비로소 불바다 근처에 다다를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대식은 집신끈을 다시 단단히 조여매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까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폭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렸고 오로지 아버지에게 약초를 먹여드리는 순간만을 상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에 바위들도 감동한 듯 발 디딜 곳을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위산 정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불바다의 시작인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산 정상까지 전달되는 것 같아 대식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지만 이때시니 저리 다 왔다는 희망의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수월했지만 불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를 위해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위산을 다 내려온 대식의 눈앞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붉은 대지가 나타났고 땅 곳곳에서 뜨거운 김이 솟구쳐 오르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설 속의 불바다 입구였으며 공기는 너무나 뜨거워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졌지요. 대식은 가지고 온 수건에 물을 적시어 입과 코를 막았지만 뜨거운 열기를 완전히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뜨거운 땅 위로 발을 내디뎠고 신기하게도 그가 걷는 길은 조금씩 열기가 가라앉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식은 불바다를 가로지르며 혹시라도 봉황꼬리풀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눈을 크게 뜨고 살폈지만 주변에는 오직 붉은 바위와 타오르는 불길 같은 아지랑이뿐이었습니다. 목은 타들어가고 다리는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누워 계신 방 안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의식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졌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집념은 그 어떤 열기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온몸을 지탱해주고 있었지요. 대식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멀리서 반짝이는 초록색 빛이 희미하게 보였고 대식은 그것이 봉황꼬리 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은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그저 빛을 반사하는 기이한 돌멩이에 불과했고 대식은 크게 실망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기회를 놓친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산신령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대식은 다시 일어나 불바다의 더 깊은 곳으로 향했고 갈수록 열기는 더욱 거세져서 옷자락이 그을릴 정도로 뜨거운 불길이 주변에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불길을 피해 요리조리 몸을 움직이며 앞으로 나아갔고 마치 불꽃놀이를 구경하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사방이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대식에게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 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뜨거운 열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봉황꼬리풀이 자생한다는 신비로운 연못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또 헤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군분투하던 대식은 문득 저 멀리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새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이 뜨거운 불바다에 새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거대한 불길에 둘러싸인 작은 오아시스 같은 푸른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 중심에는 맑은 물이 솟구치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가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봉황꼬리풀임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못가로 다가간 대식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봉황꼬리풀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풀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성한 기운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진심으로 이야기하며 아버지를 구하고 싶은 효자의 마음을 담아 풀에게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봉황꼬리풀의 황금빛이 더욱 밝게 빛나더니 대식의 손 거부하지 않고 부드럽게 꺾여 그의 손 안으로 들어왔지요. 대식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약초를 소중하게 품 안에 갈무리하며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약초를 얻은 기쁨도 잠시. 대식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올 때보다 체력은 훨씬 떨어져 있었고 열기는 여전히 위협적이었지만 품 안에 있는 약초의 따뜻한 기운이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연못의 물을 듬뿍 마셔 갈증을 해소하고 남은 물을 수건에 적셔 몸을 식힌 듯 다시금 불바다의 한복판으로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희망 덕분에 올 때보다 훨씬 가볍고 경쾌했으며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완쾌되어 웃는 모습만이 가득했습니다. 불바다를 빠져나와 다시 바위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대식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약초가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는 잠시 바위 그늘 아래에서 쉬며 마을 쪽을 바라보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들이 마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대식은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반드시 약초를 전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그의 효심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신비로운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가파른 바위산을 오르기 시작한 대식은 숨이 가빠질 때마다 품 안의 봉황 꼬리풀을 만져보며 용기를 얻었고 산의 험준함도 그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서 자라난 작은 나무들을 붙잡으며 정상을 향해 나아갔고 마침내 산마루에 도달하여 시원한 바람을 맞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성취감을 느꼈지요. 이제 저 아래 숨만 지나면 마을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식은 서둘러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시기하는 누군가가 이미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 근처 숲에 거의 다다랐을 때 대식은 갑자기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기척에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소리였지만 소중한 약초를 가지고 있는 터라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이지요. 숲의 나무들 사이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대식은 약초를 더욱 깊숙이 품 안에 숨기며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북소리처럼 크게 요동쳤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는 절대로 약초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숲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대식이 마을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자 평소 조용하던 마을은 온통 그의 이야기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빨래터나 우물가에 모여 앉아 젊은 대식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불바다라는 무시무시한 곳에 갔을지 반신반의하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마음은 가상하지만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전설의 땅으로 향했으니 모두가 그의 안위를 빌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대식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게 했고 집 안에서 신음하는 그의 아버지를 보며 이웃들은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을의 분위기를 순타 대식의 먼 친척인 덕칠이라는 자가 엉큼한 마음을 품고 마을 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평소 일하기를 싫어하고 노름과 술을 좋아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대식이 집을 비운 사이 그가 일궈놓은 기름진 비탈진 밭대기를 가로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식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며 마치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고 다녔지요. 그의 눈에는 대식의 효심보다는
그가 남기고 간 작은 재산들이 훨씬 더 탐스럽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덕칠은 마을 사람들이 모인 곳마다 찾아다니며 대식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이 아버지를 살리러 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든 아버지를 모시기 힘들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냈지요. 그는 대식이 불바다 같은 위험한 곳에 갈 용기도 없는 겁쟁이라며 지금쯤 대도시 어딘가에서 혼자 편안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교활한 현올림에 몇몇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지만 대식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긋던 김씨 할머니는 덕칠의 말을 듣고 참다 못해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크게 꾸짖었습니다. 대식이가 어떤 아이인데 그런 망측한 소리를 하느냐며 자식 없는 서러움에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모함하지 말라고 일갈하셨지요. 할머니는 대식이 아기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봐왔기에 그의 효성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덕칠은 할머니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여전히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는 대식이 돌아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키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덕칠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기야 대식의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안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이 혼미한 노인에게 대식이 당신을 버리고 떠났으니 이제 이 집과 땅은 자기가 관리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아버지는 희미한 정신 속에서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덕칠의 거친 목소리는 노인의 가슴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노인의 머리맡에 놓인 그릇을 치워버리고는 이제는 희망을 버리라며 차가운 말을 내뱉었는데 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식의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고 비록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가에 고인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대식이 반드시 약초를 구해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으며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었지요. 덕칠은 그런 노인의 모습이 가증스럽다며 방을 나가버렸지만 사실 속으로는 대식이 정말로 전설의 약초를 구해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를 서성이며 대식의 흔적을 찾으려 눈을 부라리고 다녔습니다. 이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지혜롭기로 소문난 득구 영감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신 분이었지요. 그는 덕칠의 탐욕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대식의 순수한 효심을 더럽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감님은 담뱃대를 털며 천천히 일어나 덕칠을 불러 세웠고 그의 깊고 낮은 목소리는 마치 산맥의 울림처럼 묵직하게 덕칠의 귓전을 때리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듣고 영감님은 덕칠을 앞에 앉혀두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바다와 봉황꼬리 풀의 전설을 다시금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며 욕심을 품은 자가 그곳에 발을 들이면 불길에 휩싸여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경고였지요. 영감님은 대식이 지금 겪고 있을 고난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강조하며 덕칠에게 함부로 입을 놀려 천벌을 받지 말라고 따끔하게 훈계하셨습니다. 덕칠은 겉으로는 예에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영감의 말이 노망난 노인의 헛소리라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덕치를 보낸 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대식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대식이 험난한 불바다를 건너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집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대식의 무사귀환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대식의 효심을 응원하는 하나의 커다란 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한 것인데 이는 대식이 마을에서 얼마나 사랑받던 청년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질의 집요한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그는 대식이 만약 약초를 구해온다면 그것을 중간에 가로채서 자신이 직접 아버지에게 전해준 척을 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대식의 공을 가로채서 집과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이지요. 그는 대식이 올 법한 산길 길목에 숨어서 며칠 밤낮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품 안에는 대식을 위협할 수 있는 몽둥이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지 오래되어 악마와 다름없었습니다. 숲속에서 대식을 기다리며 덕칠은 혼자만의 망상에 빠져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약초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을 흘리기도 하고 대식이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모습을 상상하며 낄낄거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숲의 밤 공기는 생각보다 차가웠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그는 연신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죄를 지으려는 자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법이라 작은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위를 살피는 덕칠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하고 비겁해 보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대식은 숲의 경계에서 덕칠의 존재를 모른 채 고향 마을의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품 안의 약초가 내뿜는 온기 덕분에 기운을 낼 수 있었지요. 그는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실지 자신이 늦지는 않았을지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지만 산신령님이 도와주셨으니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을 사이에서 덕질이 튀어나오자 대식은 너무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덕질은 반가운 척 연기를 하며 대식에게 다가와 몸 상태를 묻는 척했지만 그의 눈은 줄곧 대식의 품속에 있는 보따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대식은 의심 없이 덕질에게 아버님의 안부를 물었으나 덕질은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실 지경이라며 빨리 보따리를 자신에게 넘기면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약을 다려드리겠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대식은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덕칠의 행동이 평소와 달리 너무나 수상쩍게 느껴졌습니다. 대식은 덕칠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자신이 직접 아버님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덕칠은 본색을 드러내며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더니 힘도 없는 녀석이 무슨 고집이냐며 몽둥이를 치켜들고 대식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지만 소중한 약초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에 보따리를 더욱 꽉 쥐었습니다. 동인흥 달려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화롭던 숲길은 순식간에 탐욕과 효심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덕질이 휘두른 몽둥이가 대식의 어깨를 스쳤고 대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진 와중에도 약초가 상할까봐 몸을 둥글게 말아 보따리를 보호했지요.
덕칠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대식의 보따리를 뺏으려 달려들었고 대식은 죽을 힘을 다해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약초는 우리 아버님 목숨입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절규는 숲 전체로 퍼져나갔지만 탐욕에 눈이 먼 덕칠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황금빛 약초가 가져다줄 부귀영화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쪽에서 횃불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듣고 영감님과 마을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님은 대식이 올 시간이 되었음을 직감하고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마중을 나왔던 것이지요. 횃불의 밝은 빛이 숲을 비추자 덕칠은 당황하여 몽둥이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식을 부축해 일으키고 덕칠을 에워싸며 그의 만행을 질타했습니다. 덕칠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숲속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져버렸고 대식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듣고 영감님은 대식의 손을 꼭 잡으며 정말 고생 많았다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영감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자 대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버님의 안부를 다시 물었습니다. 영감님은 아버님이 아직 너를 기다리며 버티고 계시니 어서 가자고 말씀하셨고 마을 청년들은 대식을 업고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의 행렬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듯 아름다웠으며 그 빛은 대식의 효심을 축복하듯 앞길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으며 대식의 귀환을 반기는 듯 떠들썩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집집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와 대식의 이름을 연신 외쳤습니다. 모두가 제1처럼 기뻐하며 대식의 무사함에 감사했고 어떤 이들은 대식의 해진 옷과 상처투성이인 발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대식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자신의 집 대문을 들어섰는데 마당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매화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지요.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아버님의 곁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계셨지만 대식이 들어오는 순간 기적처럼 눈을 번쩍 뜨셨습니다. 대식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봉황 꼬리풀을 꺼냈는데 방 안은 순식간에 눈부신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신비로운 빛을 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영험한 기운이 방 안의 탁한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대식은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정성껏 불을 지피고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초가 끓기 시작하자 온 마을에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했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기운이 솟는 것 같다는 사람들이 속출할 정도로 대단한 효험이 느껴졌습니다. 대식의 정성은 이제 결실을 보기 직전이었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대식은 잠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채질을 하며 불꽃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마솥의 열기와 진한 여정의 피로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총기 있게 빛나고 있었지요. 마을 안악들은 대식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왔고 남정네들은 땔감을 날라주며 대식의 곁을 지켰습니다. 덕칠의 배신으로 상처 입었던 대식의 마음은 이웃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이 다 다려지자 대식은 정성스레 그릇에 담아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식이 떠주는 약을 한 모금씩 천천히 받아 마셨습니다. 약이 입술에 닿는 순간 노인의 창백했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하더니 가쁘던 숨소리가 점차 평온하게 잦아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아버지는 약 한 그릇을 모두 비우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것은 죽음의 잠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편안한 휴식이었습니다. 대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곁을 지켰으며 듣고 영감님은 그 모습을 보며 허허 웃으시며 이제 안심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잡기 다음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훨씬 활기찬 분위기로 깨어났습니다. 대식의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고 침상에서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전체가 잔치집 분위기로 변했지요.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장만해 대식의 집으로 모여들었고 대식은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도망친 덕칠의 행방은 묘연했고 특구 영감님은 덕칠의 탐욕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직감하며 대식에게 당분간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야기의 진정한 갈등은 이제부터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도망친 덕칠은 포기하지 않고 멀리서 대식의 집을 지켜보며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박대한 것에 분노하며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그는 봉황 꼬리풀의 소문이 나라 전체에 퍼진다면 높은 벼슬아치들이 그것을 탐내어 대식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이를 이용해 대식을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은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잠시 찾아온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버지가 기적처럼 눈을 뜨고 기운을 차리자 마을에는 한동안 따스한 봄볕 같은 평화가 감도는 듯 했습니다. 대식은 정성껏 미음을 끓여 아버지께 대접했고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대식아, 네가 그 험한 곳을 다녀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네 몸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걱정이구나. 라며 갈라진 목소리로 아들의 안위를 먼저 물으셨지요. 대식은 그저 웃으며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대답했지만 마을 어귀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대식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도망친 덕칠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어 조금씩 마을의 공기를 흐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밤마다 대식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그림자를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숲속에서 덕칠이 낯선 외지인들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고 속삭였지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대식이 가져온 봉황 꼬리풀이 사실은 산신령의 선물이 아니라 나라에 금지된 구역에서 훔쳐온 연물이라서 조만간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흉흉한 이야기로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식의 효심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마을의 관군이 들이닥쳐 평화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대식의 집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마을 근처 무너진 물레방앗간에 숨어 지내며 대식을 무너뜨릴 사악한 음모를 더욱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식이 가져온 약초의 남은 뿌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탐욕스러운 고을 사또의 수하들에게 그 정보를 흘려 대식을 도둑으로 몰아넣으려 했지요. 덕칠은 사또의 하인에게 그 청년이 산신의 제단에 바쳐진 영험한 풀을 함부로 꺾어 왔으니 이를 당장 환수하지 않으면 고을 전체에 가뭄이 들 거리라고 거짓 고발을 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친척의 정이나 인간의 도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로지 금전적인 보상과 대식에 대한 시기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식은 아버지를 위해 약을 다리다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정답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식을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지요. 대식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긋던 중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는데 대식이가 가져온 풀이나라의 물이라는데 정말일까? 괜히 우리 마을까지 불똥이 튀는 건 아니겠지? 라는 걱정 섞인 말들이 그의 가슴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식은 자신의 순수한 효심이 왜곡되어 가는 현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우선은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듣고 영감님이 다시 대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감님은 대식의 마당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식아, 사람의 혀는 칼보다 무섭고 탐욕은 불보다 뜨거운 법이란다. 지금 덕칠이가 고을 사또와 결탁하여 너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려 하니 조만간 큰 시련이 닥칠 게야 라고 경고하셨지요. 영감님은 대식에게 사실을 말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대식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영감님, 저는 오직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제 진심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해도 저는 끝까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대식은 집 주변을 살피다 누군가 담장을 넘으려다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당 구석에는 낯선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대식의 아버지가 머무는 방 앞에는 검은색 깃털 하나가 떨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산신령이 노해서 보내온 징조라며 수군거렸지만 대식은 그것이 누군가 인위적으로 가져다 놓은 장난질임을 한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고 마을 전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덕칠의 배신을 만천하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식은 조용히 창고에서 자신이 불바다를 건널 때 입었던 불에 타 그을린 옷가지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지고을에서 파견된 관군들이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사또의 수하들은 대식의 집 대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와 나라의 영물을 도둑질한 죄인 대식은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라라 라고 호통을 쳤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멀찍이 떨어져 구경만 했고 덕질은 관군들 뒤에 숨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대식을 손가락질했습니다. 방에서 나와 관군들 앞에 섰으며 그의 뒤로는 기운을 차린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와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식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맑았고 그 위험 있는 태도에 관군들도 잠시 주춤하며 기세가 꺾이는 듯 보였습니다. 사도의 수하는 대식에게 봉안꼬리풀에 행방을 대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대식은 차분한 목소리로 나으리, 저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산신령님의 자비로 아버지를 살릴 약초를 얻은 것뿐입니다. 만약 제가 부정한 마음을 품었다면 불바다를 건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덕질이 튀어나와 거짓말입니다. 이놈은 산신령의 재단에서 과정에서 저를 해치려 했습니다. 라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덕칠의 거짓 증언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상황은 대식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미리 준비한 보따리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의 보따리 안에는 불바다의 뜨거운 열기에 검게 타버린 집신 3켤레와 여기저기 구멍이 뚫린 무명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식은 옷가지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불바다를 건너며 입었던 옷입니다. 만약 제가 훔치려 했다면 목숨을 걸고 이런 길을 갔겠습니까? 라고 말했지요. 옷가지에서는 여전히 매캐한 탄내가 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대식이 겪었을 고초를 짐작하며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덕칠은 그것조차 연출된 것이라며 비아냥거렸고 관군들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대식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봉황꼬리 풀에 남은 흔적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수색하는 동안 대식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식아, 이 애비 때문에 네가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대하며 탄식하셨지요. 대식은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하고는 쾌재를 부르며 사또의 수하에게 가져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식이 아버지를 위해 남겨두었던 봉황꼬리 풀에 작은 잎사귀 몇 장이 담겨 있었고 사또의 수하는 그것을 보고 눈을 번뜩이며 압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때 득구 영감님이 관군들 앞을 가로막으며 나섰습니다. 영감님은 나으리, 이 풀은 영험한 힘을 가진 것이라 부정한 손이 닿으면 그 빛을 잃고 맙니다. 만약 이것이 도둑질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검게 변할 것이요. 진실한 효심의 결과라면 황금빛을 유지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하셨지요. 영감님의 제안에 관군들과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푹 지켜보았습니다. 덕칠은 속으로 비웃으며 대식이 훔친 것이니 분명 검게 변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놀랍게도 상자 안의 잎사귀는 더욱 찬란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방안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로운 광경에 탄성을 자아냈고 관군들조차 경외심을 느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덕칠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덕칠 숙부님, 당신의 손에 있는 흉터는 무엇입니까? 제가 불바다에서 약초를 얻었을 때 당신은 저를 뒤쫓아와 약초를 빼앗으려다 불길에 댄 것 아닙니까? 라고 날카롭게 질문했지요. 당쿵인 당황한 덕칠은 급히 손을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관군들은 이미 그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덕칠의 손등에는 채 아물지 않은 깊은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것은 대식의 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덕칠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덕칠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대식을 모함하고 마을의 평화를 어지럽힌 덕칠을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관군들도 덕칠이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크게 노했습니다. 사또의 수하는 대식의 결백을 인정하며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사또께 보고하고 너의 효행을 널리 알리겠다 라고 말하며 압수한 약초를 다시 대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덕칠은 관군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대식은 비로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군들이 덕칠을 데리고 마을을 떠나자 마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지만 대식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결백은 증명되었지만 가족이나 다름없던 친척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식에게 다가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사과했고
대식은 그들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듣고 영감님은 대식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내 효심이 마을의 어둠을 몰아낸 게야. 라며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대식의 손을 잡고 장하다 내 아들이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오후 대식은 어지럽혀진 집안을 정리하며 아버지를 위해 다시 약을 다렸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대식의 집을 찾아와 맛있는 반찬을 건네주며 대식의 아버지가 빨리 완쾌되기를 빌어주었지요. 마을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포근하게 느껴졌고 대식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식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아버지와 이 집을 끝까지 지켜내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대식은 아버지의 잠자리를 정성껏 살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서도 조금씩 걸으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건강한 웃음이 돌아와 대식을 행복하게 만들었지요. 대식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끄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덕칠이 지은 죄는 크지만 그 또한 탐욕에 눈이 먼 영혼일 뿐이라는 생각에 치근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평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식의 효심은 시련을 거치며 더욱 단단해졌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다음 날 대식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 앉아 자신이 불바다에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요. 대식은 자신이 혼자서 그 일을 해낸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기도와 산신령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자아냈고 이제 대식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수보의 바람을 타고 건너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대식은 자만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나무를 하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산을 오를 때마다 산신령님께 감사 인사를 올렸고 숲의 나무들과 짐승들에게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산은 대식에게 예전보다 더욱 풍성한 열매와 땔감을 내어주는 듯했고 그의 발걸음은 늘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마을의 자랑인 효자가 간다 라고 칭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식의 삶은 다시금 평화로운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기 시작했으며 그의 효심은 마을 전체의 축복이 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식은 시장에 나갔다가 덕칠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을 사또에게 엄한 벌을 받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는 이야기였지요. 대식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것이 덕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아버지께 드릴 따뜻한 버선과 고기 한 점을 사서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대식을 반기듯 살랑거렸고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았습니다. 대식의 가슴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가득 차올라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식은 아버지가 마당에서 직접 채소를 가꾸고 계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허허 대시가 내가 가만히 누워만 있으니 몸이 쑤셔서 좀 움직여 보았다. 라며 밝게 웃으셨지요. 대식은 아버지의 건강해진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두 부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골목골목으로 퍼져 이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훈훈하게 물들었습니다. 불바다를 건너온 고통은 이제 멀리 사라지고 오직 서로를 아끼는 부자의 진한 정만이 마당의 매화 향기처럼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식은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나누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식이 사온 버선을 신어보며 이렇게 좋은 걸 사오다니 내 발이 호강하는구나 라며 기뻐하셨고 대식은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고 달빛은 대식의 집 마당을 은쟁반처럼 비추고 있었지요. 대식은 이제야 비로소 모든 걱정이 사라졌음을 느꼈고 앞으로도 이 소박한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식의 집을 효자의 집이라 부르며 길을 지나갈 때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대식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는 귀한 교훈이 되었고 어른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마을의 화합은 더욱 단단해졌으며 덕질과 같은 욕심쟁이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만큼 투명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겸손하게 지내며 이웃의 어려운 일에 앞장섰고 그의 효심은 이제 개인의 미덕을 넘어 마을 전체의 긍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가을은 무르익어가며 풍성한 결실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위 사또의 수아들이 덕질을 연행하여 떠나고 난 뒤 마을은 마치 큰 비가 내린 뒤 맑게 개인 하늘처럼 푸르른 기운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성껏 쓸며 그동안 쌓였던 해묵은 먼지와 덕칙이 남기고 간 불길한 흔적들을 하나하나 깨끗하게 지워나갔지요. 그는 아버지가 완쾌되어 방 안에서 기분 좋게 비로소 자신의 효심이 헛되지 않았음을 깊이 실감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도 대식의 마음을 아는지 아침 이슬을 머금고 어느 때보다 화사하게 피어나 청년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대식의 집 앞으로 모여들어 그동안 자신들이 대식을 오해하고 멀리했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따뜻한 시루떡을 쪄서 머리에 이고 오셨고 박영감님은 대식의 집 담장을 보수할 집단을 한 짐 가득 지고 나타나 마당에 내려놓으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대식의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으며 대식은 이웃들의 따뜻한 손길에 눈시울이 붉어져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대식아, 우리가 잠시 탐욕에 눈이 먼 덕질이 말에 휘둘려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대식은 오히려 이웃들이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너그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때 특구 영감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 정자로 불러 모으셨는데 이는 덕질이 어지럽혀 놓았던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고 대식의 정당한 권리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감님은 덕질이 몰래 빼돌렸던 대신내 논밭의 문서를 품 안에서 꺼내어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이시며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효자 대식임을 만천하에 공표하셨지요. 사실 영감님은 여겨미리 그 문서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던 것이며 덕지 관군에게 끌려가자 비로소 이를 마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신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감님의 지혜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대식은 잃어버릴 뻔한 소중한 가업의 터전을 되찾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덕칠이 거짓으로 꾸며냈던 모든 소문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듣고 영감님은 사람이 사는 도리 중에 가장 으뜸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며 이웃 간의 신의를 지키는 것인데 대식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켜냈으니 말씀하셨지요. 마을 청년들은 대식의 용기를 본받아 앞으로 부모님을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시겠노라 다짐했고 마을 안악들은 대식의 효행을 자식들에게 전해주며 교육의 본보기를 삼기로 하였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이제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자리에 존경과 화합의 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돌보지 못해 허물어져 가던 집안 곳곳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아버지가 머무는 반의 지붕을 새로 올리는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마을 남정네들이 발을 걷어붙이고 올라가 낡은 짚을 걷어내고 햇볕에 잘 말린 노란 볏짚으로 지붕을 덮으니 집안 전체가 금세 환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지요. 술상을 차리고 고기를 구워 대접하며 마을 공동체의 훈훈한 정을 다시금 느꼈고 아버지도 마루에 나와 앉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는 연기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으며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집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대식은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 우물가로 나가 마을의 안녕을 비는 작은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는데 이는 불바다에서 가져온 영험한 기운을 마을 전체와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봉황꼬리 풀을 다리고 남은 맑은 물을 우물에 한 방울 떨어뜨리며 마을의 물줄기가 영원히 마르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요. 신기하게도 우물물은 그 순간 더욱 맑게 소용돌이치더니 은은한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고 이를 마신 마을 사람들은 몸의 피로가 가시고 눈이 맑아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식의 효심이 개인의 기적을 넘어 마을 전체의 복락으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완벽한 평화를 위해서는 덕칠이 남기고 간 마지막 탐욕의 잔재를 씻어내야 했으므로 듣고 영감님의 지시에 따라 마을 청소와 정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덕칠이 머물며 음모를 꾸몄던 낡은 물레방앗간의 썩은 나무들을 모두 치우고 그곳에 맑은 시냇물이 다시 잘 흐르도록 길을 낸 뒤 꽃나무를 심어 향기로운 정원으로 탈바꿈시켰지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경계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장소로 삼았고 아이들은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깨끗한 동심을 키워갔습니다. 마을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음산한 기운은 사라지고 오직 생기 넘치는 시잉, 봄의 소리만이 갈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덫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을 광장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성대한 저녁 잔치가 준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산나물과 신선한 생선을 준비했고 다른 이웃들도 각자 자신 있는 음식들을 한 가지씩 가져와 잔치상을 풍성하게 채웠지요.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마을 담장을 넘어 먼 산까지 메아리 쳤으며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진심 어린 화해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은 이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진이 불바다를 건너며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고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을 입구에 살던 가난한 과부댁이 대식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사연인즉슨 덕칠이 그녀의 땅을 억지로 뺏으려 할 때 대식이 몰래 도와주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대식은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았으나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대식의 숨은 선행을 칭송하며 그가 진정한 대장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지요. 사람들은 대식의 겸손 다시 한번 감동했고 그의 인품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더욱 끈끈하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고 득구 영감님은 대식의 아버지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자네는 정말 복 많은 사람이네. 저토록 훌륭한 아들을 두었으니 이제 남은 생은 편안히 즐기기만 하면 되겠어.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대식을 바라보며 제 아들이지만 참으로 장하고 대견합니다. 이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라고 대답하며 술잔을 비우셨지요. 두 은의인의 우정, 어린 대화는 달빛 아래 아름답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우애와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잔치의 영을 즐겼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대식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효자문을 세우기로 결의하였는데 이는 후손들에게도 대식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산에서 가장 단단하고 결이 고운 소나무를 베어와 정성껏 깎고 다듬어 대식의 이름과 그의 행적을 새긴 멋진 현판을 만들기로 했지요. 대식은 극구사양했지만 마을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이라며 강권하셨고 결국 대식도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효자문이 들어설 자리는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길목으로 정해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효자문 깻잎 공사는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나무 깎는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공사장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대식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도왔으며 마을 장인들은 섬세한 손길로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을 기둥에 조각하여 봉황 꼬리풀의 전사를 기념했지요. 며칠간의 정성 어린 작업 끝에 기세의 효자문이 완성되어 마을 입구에 우뚝 섰고 그 위풍당당한 모습에 길을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제 이 마을은 팔도 강산에 효심이 가장 깊은 마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효자문 건립을 기념하는 제사가 올려지던 날 마을 입구는 인근 고을에서 구경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모두가 대식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대식은 화려한 옷 대신 평소처럼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제단 앞에 엎드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은 것에 감사하며 산신령님께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렸지요. 구경꾼들은 대식에 검소하고 감탄하며 진짜 효자는 거칠애를 하지 않는 법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대식의 아버지가 직접 효자문에 현판을 올리자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들며 은은한 무지개가 피어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대식은 아버지를 방에 모시고 조용히 차를 다려 대접하며
그동안 밀린 대화를 나누었는데 방 안 가득한 차 향기가 부자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대시가 너의 그 고운 손이 나 때문에 이토록 거칠어졌으니 이 애비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지요. 대식은 아버지의 손을 감싸 쥐며 아버님, 이 손은 훈장 같은 것입니다. 아버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불바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곳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대식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며 불바다 너머에서 보았던 봉황 꼬리풀의 신비로운 황금빛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풀은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선한 의지와 사랑을 깨워준 하늘의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자신에게 닥쳤던 그 고난이 덕질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시련을 통해 마을이 더욱 단단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대식의 마음은 이제 바다처럼 넓고 깊어져 어떤 시련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인해져 있었으며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도 맑게 빛났습니다. 마을의 신한물은 이제 덕질에 오염된 흔적을 완전히 씻어내고 맑은 소리를 내며 굽이굽이 흘러내려갔으며 물고기들도 다시 돌아와 활기차게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식은 가끔 시냇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닦았고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지요. 아이들은 대식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저도 대식 형아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 될래요. 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대식은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에서 마을의 밝은 미래를 보았고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어느 날 대식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은 나그네를 만나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 묵게 해주었는데 그 나그네는 사실 암행을 하던 고을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대식의 효심과 마을의 화평한 분위기에 크게 감동하여 성주께 보고를 올렸고 덕분에 대식의 마을은 세금을 면제받는 큰 혜택까지 누리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대식의 덕분이라며 그를 칭송했고 마을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전국에서 효도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식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며 겸손을 유지했지만 그의 이름은 이미 만백성의 가슴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도 대식의 효심에 감복했는지 예년보다 훨씬 무성한 잎을 틔워 마을 사람들에게 넓고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 모여 앉아 부채질을 하며 대식의 이야기를 꽃피웠고 길 가는 나그네들도 그 그늘에서 쉬어가며 효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지요. 대식은 마을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고 누구나 와서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마을의 소통 창구이자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마을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식의 아버지는 더욱 건강해지셔서 이제는 마을의 대소사를 챙길 정도로 정정해지셨으며 대식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꽃을 마당 가득 심어 사계절 내내 향기가 끊이지 않게 했고 아침마다 아버지가 드실 약수를 길어와 정성껏 대접했지요. 아버지는 마을 노인들과 함께 어울려 장기를 두거나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노년을 아주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셨습니다. 부자의 효심과 사랑은 마을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며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가장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오자 대식내 논밭에는 황금 물결이 출렁였고 덕칠이 뺏으려 했던 비탈진 밭대기에서도 유난히 크고 실한 곡식들이 연그러 갔습니다. 대식은 풍년을 주신 산신령님께 감사하며 수확한 곡식의 일부를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어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했지요. 사람들은 대식의 넉넉한 인심의 복을 빌어주었고 마을 전체가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수확을 마친 들판은 이제 평화로운 휴식에 들어갔으며 대식의 집 곳간에는 아버지를 모실 양식이 가득 쌓여 보기만 해도 든든한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가을밤 대식은 아버지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자 익은 감을 깎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밤 공기는 시원하고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대식아, 너 덕분에 내가 이토록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구나. 정말 고맙다. 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대식은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보채며 따뜻한 시간은 물바다를 건너던 그 끔찍했던 기억을 완전히 씻어주었으며 두 사람의 마음은 오직 사랑과 신뢰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빨래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대식에게 농사짓는 법과 효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자주 그의 집을 방문했으며 대식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농사는 기술보다 정성이 중요하며 효도는 거창한 물질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근본이라고 강조했지요. 청년들은 대식의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삶을 반성했고 마을은 점점 더 예의 바르고 활기찬 청년들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이제 마을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훌륭한 지도자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문득 자신이 불바다에서 보았던 연못의 맑은 물과 보한 꼬리풀의 자태를 떠올리며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효심과 사랑이라는 불사의 약초를 품고 있지만 탐욕과 식이라는 불길에 가려보지 못할 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이 소중한 교훈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평생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대식의 집 창문 너머로 비치는 등잔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추운 밤이었지만 대식의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 안의 아궁이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며 기분 좋은 소리를 내었고 그 불빛은 창호지문을 통해 마당까지 은은하게 번져나가 마을의 어둠을 부드럽게 밝혀주었지요. 대식은 아버지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히 잠드신 모습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내일 아침에 쓸 때 감을 정돈하며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고단함 대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모든 시련을 이겨낸 자의 여유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마을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했는데 대식은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리듬감 있게 들려왔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와 대시가 눈길이 미끄러우니 조심하거라 라며 다정하게 말씀을 건네셨지요. 대식은 허리를 펴고 웃으며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는 겨울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가 이웃들의 잠을 기분 좋게 깨워주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만큼 건강해지셨고 대식의 효심은 마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대식은 아버지를 모시고 정성껏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나누며 오늘 할 일들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야는 흰쌀밥과 며칠 전 이웃집에서 가져다 준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대식이 직접 산에서 캐온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시고는 대식아, 네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나구나 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대식은 그 말씀 한마디에 세상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참새들이 날아와 눈 위에서 모이를 쪼며 짹짹거렸고 집안의 공기는 평화롭고 안온하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대식은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나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겨울철 일거리를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식을 마을의 젊은 일꾼이자 든든한 조언자로 여기며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와 상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지요. 대식은 이웃들의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마을에 돌려주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대식을 보며 저 청년의 마음씨는 봉황 꼬리풀보다 더 빛나는구나 라며 칭송했고 대식은 그럴 때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이때 듣고 영감님이 천천히 걸어오셔서 대식의 어깨를 짚으며 대식아, 이제 마을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으니 너도 이제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뤄야지 라고 넌지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영감님의 말씀에 손뼉을 치며 찬성했고 대식은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아직은 아버지를 더 잘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웃어넘겼지요. 처녀가 대식의 깊은 효심과 성실함에 반해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대식은 오직 가족의 행복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깊이는 누구보다 깊고 넓었습니다. 저녁 무렵 대식은 부엌에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군고구마를 구우며 달콤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게 했습니다. 아공이 앞에 앉아 불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불바다를 건너던 그 무서웠던 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대식을 단단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지요. 그는 불꽃 속에서 봉황의 날개짓을 보았고 그것이 자신이 하며 다시 한번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구마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자 대식은 그것을 꺼내어 정성스레 껍질을 까서 아버지의 접시에 놓아드렸고 두 부자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정겨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덕칠이 남겼던 불길한 기운이나 시기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따뜻한 정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대식은 가끔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불바다를 건너며 겪었던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는데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지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란다. 라는 대식의 가르침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났습니다. 대식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의 정신적 유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식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은 대식의 집 마당을 은쟁반처럼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는 밤의 정막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대식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만약 그때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평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움직이고 기적을 만들었다.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고 그는 앞으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가겠노라. 달님에게 맹세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대식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마을에 큰 잔치가 있는 날이었는데 이는 대식의 아버지가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마을 광장에는 거대한 솥이 걸리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으며 악사들의 신명나는 풍물 소리가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지요. 대식은 아버지를 모시고 잔치마당의 가장 윗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으며 아버지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습니다. 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춤을 추고 노래하며 대식의 효심이 가져온 평화를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뒤 대식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의 효자문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우뚝 선 효자문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든든해 보였고 현판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는 아버지가 피곤하실까봐 등을 내어드렸고 아버지는 아들의 넓은 등에 기대어 대식아 참으로 고맙구나. 인생에 너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다. 라고 나직하게 속삭이셨습니다. 대식은 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고 그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대식은 아버지를 방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드린 뒤 머리맡의 촛불을 나직하게 줄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내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드셨고 대식은 그 곁에 앉아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자신을 키우고 지켜주셨던 세월을 생각하니 다시금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고 대식은 이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멈추기를 바랐지요. 밖에는 하얀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세상을 소리 없이 덮어가고 있었고 마을의 모든 생명은 대식의 효심이 만든 평화 아래서 안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내리는 눈을 손바닥으로 받아보았습니다. 눈송이는 손바닥에 닿자마자 투명하게 녹아 사라졌지만 그 시원한 감촉이 대식의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지요. 그는 문득 불바다의 뜨거운 열기와 지금 이 차가운 눈의 대비가 마치 인생의 고난과 평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시련을 견뎌냈기에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라 믿었으며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대식의 마음은 이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와 같았습니다. 마춤. 시간이 흘러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고 대식도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효심과 성실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의 촌장이 되어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고 마을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의 아버지는 천수를 누리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고 마을 사람들은 대식의 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며 부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대식은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마을 사람들을 친가족처럼 돌보는 일에 남은 생을 바쳤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을을 지나는 사람들은 마을 입구의 낡은 효자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봉황꼬리풀의 전설을 떠올리곤 합니다. 비록 불바다는 전설 속으로 사라졌지만 부모를 향한 자식의 지극한 마음은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며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지요. 대식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유자의 성공담이 아니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등불입니다. 마을의 냇물은 여전히 맑게 흐르고 숲의 바람은 대식의 이름을 속삭이며 평화로운 마을의 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 이제 모든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마을은 깊은 꿈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식의 집터에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는 여전히 대식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깃들어 있지요. 여러분도 이제 대식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포근한 이불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한 사랑이 만든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한 꿈을 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차분하게 내려앉고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은은하게 대지를 비추고 있습니다. 대식의 효심이 마을을 구하고 아버지를 살렸듯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도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평화로운 마을의 전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산맥은 마을, 시냇물은 자장가처럼 나직하게 노래하며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은 저 멀리 불바다 너머로 날려보내고 오직 따뜻한 평온함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느티나무도 이제 잎을 떨구고 긴 겨울잠에 들어갔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 내년 봄에 피울 찬란한 잎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대식의 이야기가 증명해주고 있지요. 대식은 아마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웃으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효심, 황금빛 봉황꼬리풀은 이제 전설 속의 약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 꽃향기가 여러분의 꿈속까지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대식의 방에도 불이 꺼지고 고요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대식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리며 평안한 밤을 빌어드리고 자신도 자리에 누워 깊은 잠을 청합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평온하며 꿈속에서는 다시금 봉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오는 이 시간은 오직 휴식만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몸의 긴장을 풀며 대식이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비춰주던 대식의 효심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등불도 언제나 밝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대식처럼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결국 불바다를 건너 소중한 약초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고난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방바닥의 온기와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만을 느끼며 자신 보듬어 주십시오. 마을의 모든 집에서 새어나오던 작은 불빛들도
이제 다 꺼졌고 오직 별빛만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듯 대식의 효잉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 다시금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대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힘은 칼이나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시작된다고 말이지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서 효자가 되고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식의 목소리를 빌려 마지막 인사를 전하려 합니다. 그의 따뜻하고 낮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에 닿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잠을 선물해 주길 바랍니다. 모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대식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어 마지막으로 밤 공기를 들이마시고는 나직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 오늘 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바람을 타고 온 마을로 퍼져나가 잠든 사람들의 머리맡에 따뜻한 축복이 되어 내려앉았지요. 대식은 창문을 닫고 자리에 누워 눈을 감으며 내일 아침 아버지를 위해 끓일 따뜻한 죽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토록 소박하고 아름다웠으며 그 아름다움이 이제 여러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걱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내일은 더 따뜻한 해가 될 겁니다.